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저는 오늘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한양대 모의논술 봤죠. 2015학년도 한양대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아마 그 변화에 따라서 학교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모의논술을 봤는데 여러분들 잘 보셨기를 바라고, 오늘 그 모의논술 개략적인 분석 내용을 제가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풀이는 저 여기 대성 마이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곧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상세히 참고를 하시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이 이랬구나 라는 것 정도, 개략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2015학년도에 한양대 논술의 특징은 가장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가장 특징적이다 할 만한 것은 시간 축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시간이 좀 많이 줄었죠? 120분에서 75분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이거는 거의 이제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45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부담감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근데 한양대가 올해 지금 오늘 봤던 이 논술 문항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인문계열 부담은 많이 줄었죠. 그죠? 근데 상경계열 부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항을. 자, 논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가에 제시된 기업의 사전적 정의가 놓치고 있는 기업의 주요 특징을 나를 활용하여 제시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가를 설명하는데 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을 하는 특징 자체를 뭘 활용해서 나를 활용하여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뭐겠어요? 나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가에다가 한번 뭐 해봐라? 분석하는데 적용을 해보라.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나에 대한 이해와 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적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적용 분석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의 외부 효과와 관련하여 갖는 관계를 또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뒷부분의 내용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 나를 가지고 또 어디에도 지금 나를 가지고 가를 분석 활용한 이 내용 자체, 분석한 내용 자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를 또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다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세요 라는 얘기죠. 순수하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한양대 상경계열 1번 문제가 이제 비판적 분석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나 다 세 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그거를 나를 가지고 가를 분석하고 또 그 종합적인 관계를 활용을 해서 다에 대해 적용을 해보는 이런 어떤 이해 분석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작년에 제시됐던 문제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작년에 2014학년도에 제시됐던 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가에 제시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뭡니까? 나의 홉스와 휴무의 입장을 바탕으로 각각 추론하여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나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설명하라 그랬어요. 뭐를? 가를 설명하라 그랬죠. 이 내용. 그 다음에 뭐 또 그 추가적으로 뒤에 나오죠. 가와 관련된 사회적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뭐 해라? 다를 참조하여 또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어때요? 문항 유형이 물론 이제 설명 관계가 가나다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부분에 어떤 이해 분석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해 분석 적용, 이걸 가지고 앞꼭지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추가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혹은 또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안 제시 문제겠죠.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할 겁니다. 이런 형식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라는 이런 형태의 논제로서는 거의 달라진 바가 없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요겁니다. 600자가 500자로 줄었다는 거. 많이 줄었나요, 100자가? 100자라면 한 2문장이죠. 뭐 그렇게 쓰는데 크게 이제 글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이 100자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획기적으로 제시문의 길이가 줄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험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할 텐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죠. 그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징을 본다면은, 자, 첫 번째로는 유형입니다.
분석 설명형 논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그죠? 뭐 적절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2014학년도 논제와 아주 동일한 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분량을 한번 볼까요? 방금 살펴보자 그랬었는데 가를 봤을 때는 확실히 줄은 것 같았죠? 사전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나까지 딱 봤을 때도 분량 많이 줄었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다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또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제시문 분량은 유지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답안 분량이 100자가 감소가 됐고 배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소재가 어떠하냐, 내용적인 게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 경영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굳이 이게 상경 계열이기 때문에 이걸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답안의 작성 방향 자체는 이제 경영, 경제 이런 내용적인 부분하고 관련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간에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번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분량 100자 준 거 빼고는요. 그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한양대가 아주 이제 1번 문항에서 100자 정도 줄여줬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시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번 문제에서 수리 문제죠. 그죠? 수리 논술 문항인데 그 수리 논술 문항에서도 한 문항이 줄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줄었을 때 학생들이 작성하는 시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한양대가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2차, 3차 실험평가, 모의평가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학생들에게 시간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좀 더 이제 문제가 축소되지 않을까, 길이가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제시문이죠, 문제는. 문제 기억나나요? 안 나죠? 문제 돌아가서 한번 문제부터 봅시다. 아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가에 제시된 기업의 사전적 정의가 놓치고 있는 기업의 주요 특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가의 사전적 정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와 관련된 제시문을 한번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업의 사전적 정의는 영리를 얻기 위한 거다. 기업의 사전적 정의에 속 포함되어 있는 내용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내용 요소 중에 하나가 동기, 기업이 운영되는 동기, 설립되는 동기, 혹은 기업의 운영 동기와 설립 목적, 그거에 해당하는 영리를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다. 뭘 위해서? 영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아마도 이걸 얻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굉장히 많은 전략과 활동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 전부 판매를 위한 것들이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전부 다 제시문 가의 사전적 정의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출자 형태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공사, 합동기업으로 나뉜다. 뭡니까 이거는? 기업의 형태가 어떠하냐, 누가 자금을 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목적에, 이 두 가지 어떤 진술 형태에 이 두 가지 진술 형태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 그런 기업의 특징이 뭐냐? 그걸 이제 나에서 찾아내라는 얘기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기업의 운영 목적, 그리고 출자 형태, 이거 두 가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나 제시문을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게 하얗게 칠해놓은 부분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상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이제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요 말 그대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전반부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아마도 기업은 이윤추구 이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연계된 내용이 여기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사전적 정의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쓴다면은 이 논제 1번의 앞머리, 첫 번째 꼭지에 대한 해결책이 답안이 제시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 다 제시문을 봅시다. 다 제시문에서 보면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앞에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뭡니까?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외부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이 이러한 부담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노동이나 자본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기업이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기업은 어떤 특정하게 자신들의 경제활동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앞부분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상세한 풀이는 여러분들 제 그 동영상 강의에서 더 들으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시문 내용을 딱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답안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때요? 뭐 작년하고 재작년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한양대학교 1번 문항은 배점이 높죠. 그죠? 50점이 됩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수리 문제도 중요한데요. 근데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풀고 넘어가야 된다. 제대로 답안을 쓰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한양대가 4월 달에 이제 예시 답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 예시 답안을 예시 답안이 나오면 알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아마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상경계열 예시 답안은 나올 겁니다.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만 충실히 써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막 연대와 같은 그런 다면 사고형 논술이나 고대와 같은 굉장히 심층성을 요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요하는 그러한 문항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이해 분석 능력이 있느냐, 또 그거를 진술해내는 표현 능력이 있느냐, 그걸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변한 게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문항 답안 작성 분량 빼고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죠? 자, 1번 문항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끝내고 2번으로 넘어갑시다. 문제를 적어왔어요. 이렇게 적어왔는데 4문제죠.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도 수시 문제가 5문제였습니다. 심지어 한양대는 6문제가 출제됐던 해도 있죠. 그죠? 6문제가 출제됐던 해도 있는데 그 6문제가 5문제로 작년에 좀 축소돼서 나왔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실험평가 문제에서는 한 문제를 딱 줄여놨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때요? 1번이 부등식 V는 1300하고 1600 사이에 부등식이 요 사이에서 요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V가 요 사이에 있는 값임을 보여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V 구하면 되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 V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위 문항 1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즉 등식 V가 1300과 V는 1600이 성립하는 경우가 각각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러프하게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이제 주어진 그런 범위 자체를 좀 엄밀하게 이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바로 이 값들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겠죠. 그죠?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리고 V가 1601 확률이 1인 것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이건 확률 문제로 넘어갔죠. 그죠? 뒤에 이제 문제를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요 사안들은 거의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집합을 가지고, 집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따진다. 혹은 또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혹은 또 합집합의 공식을 몇 개까지, 우리 보통 합집합 구하는, 개수 구하는 공식 어디에서 적용합니까? 몇 개에서 적용해요? 집합 2개에서, 혹은 또 집합 3개에서 적용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몇 개까지? 1만 개. 여기까지 1000명, 1000개. 굉장히 많은 숫자로 n개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합 문제라고 할 수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밑으로 이제 그걸 확률적인 문제로 확장을 시키고 있죠. 그죠? 늘 얘기를 하지만 한양대 혹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열 문제에서 이러한 수리적인 능력을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인문계열 학문 체계 내에 있는 통계학 전공, 연구 방법 전공 이런 데서 늘 원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뭔 능력? 확률 능력과 통계 능력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나 확률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 4번 문제가 이 범위에서
n이 이 범위인 정수일 때 말 그대로 뭡니까? V의 범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P라는 이제 확률 함수를 줬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매스 펑션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기 때문에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한양대 상경이 출제하던 확률 밀도 함수 형태는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 함수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갖는 평균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뭘 구하면 바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V의 평균을 구하면 나오겠죠. 그죠? 평균 공식에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저게 뭘로 보여요? 표준화하는 형태 정도로 보인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공식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같은지 안 같은지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워야 되겠네. 자, 1억 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고 가정하자. 정확히 1만 개의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1,000명이고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단어를 1만 개 알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을 택해도 어떤 두 사람을 택해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는 단어의 개수는 항상 7,000개라고 하자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집합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아래쪽에 집합기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집합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일단 각각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확히 1만 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는 단어는 정확히 몇 개다? 7,000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겹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이렇게 겹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 이게 두 번째 사람, 이것이 세 번째 사람, 이것이 네 번째 사람. 네 사람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요거죠. 몇 개입니까 이게? 이게 7,000개란 얘기예요. 요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 이거죠. 이게 7,000개란 얘기고 또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 공통적으로 아는 거 7,000개. 이것도 7,000개. 또 이것도 7,000개. 막 겹치죠. 이걸 이제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그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NS라고 표현할 때 임의의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n이 A 합집합, B 합집합, C일 때 이거 우리 뭐 언제나 보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겹치는 어떤 이런 관계를 활용을 해서 그걸 고려를 해서 정확하게 동시에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 관계식 자체를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힌트를 준다면은 2개 혹은 3개, 4개, 5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수학 풀이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확률 파트만 간단하게 넘어가서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률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죠? 이 중 세 학생을 임의로 택했을 때 뭐겠어요? 이게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중 적어도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를 V라 하자. V가 요거의 확률을 P라고 표현하자. 이 확률식을 아까 주어져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엄밀하게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까지는 던져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문제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P가 이렇게 매스 펑션으로 주어져 있죠. 그죠? 확률, 질량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균값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내면 될 겁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각각 이제 1300일 때 얼마냐, 1600일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 나가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상세한 풀이는 이제 따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수학은 늘
풀이를 보면 별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푸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풀이 자체도 길어지고 또 수능 풀이랑 다르게 풀이 과정도 써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논술 문제에서의 이러한 풀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써봄으로 인해서 수학적인 개념도 굉장히 명료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힐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문제를 소개하는 정도로만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로고스 학원에서도 제가 이 한양대 상경에 관련된 이 수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공지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다음번 기회로 이제 뵙도록 하고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